국민의힘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긴 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한동훈 장관 비대위 추대와 관련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법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한 장관의 입장 표명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당협위원장까지 함께하는 연석회의로 긴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끝내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을까요? 어제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였는데요. 한 200여 명이 모여서 격론을 벌였는데 저는 오랜만에 정당의 민주적 토론의 모습을 봤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면서 회의 과정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강점과 약점들이 주로 토론이 됐지만 또 원희룡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통상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연하 야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인물난 때문에 사실 고생을 해왔어요. 누구를 영입하거나 추대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될 거냐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는 중이에요.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의 차원의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정계 양상은 지금까지 정치판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좀 새로운 의미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재욱 대표 권한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윤재욱 대표 권한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준하는 어떤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는 애초부터 결론이 나는 회의가 아니었던 거죠. 어제 회의를 통해서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아마 당장 오늘 내일 중에는 당 고문이라든지 오래된 당원들이라든지 당 지지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원래 지명하겠다고 하는 게 일정표였기 때문에 그 일정표에 따라서 아주 순조롭게 공론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토론이 거듭되는 상황은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인물들이 있다 보니 벌어진 상황이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민주당도 기자만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민주당도 사람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 좀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강감찬 장군을 임진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강감찬급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회의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동훈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한동훈을 지금 쓰는 게 맞느냐 조금 더 있다 쓰는 게 맞느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것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선대위원장으로 쓸 수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쓰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또 달리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일종의 공포 같은 걸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결국 비대위원장 카드로 거론됐던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나서면서 한동훈 장관을 띄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얘기는 곧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정권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5천만 문법을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뭔가 쇄신 태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속절없이 의원들이 밀려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차라리 선대위원장을 쓰면 그런 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은 손에 피 묻히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얼굴 대표적인 이제 선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 쪽이 가는 게 더 좀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원들의 복잡한 고민이 어제 회의 자리에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 내용을 받아서 구성국 평론가께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각각 어떤 자리가 최적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직을 맡기에요. 지금 세 자리가 이제 관심인데 지금 당장 어제 오늘 논의되고 있는 건 비대위원장이고요.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이제 추대가 되면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서 공관위를 구성하게 되고 공관위에서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 이제 선대위를 띄우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이 스케줄은 나름 합리성이 있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공천 전쟁은 이 공관위 시절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손에 피를 묻힌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공관위와 공관위의 최종적인 공천안을 비대위가 추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선대위로 추대가 된다면 이 모든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이제 다 판이 정리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을 상대로 선봉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이 한편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이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 공관위와 비대위는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당 중진 그리고 지도부 인사, 친윤 핵심 인사들의 용퇴, 험지 출마를 이미 혁신안으로 던져놓고 해산된 상태잖아요. 이 과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정말로 어려운 고난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칼을 휘둘러서 피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상당한 정도의 정치력과 정치 경험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를테면 전쟁으로 비유하면 이 보급을 한다든지 뭐 저 다리를 놓는다든지 또는 뭐 이 방책이 뚫렸을 때 긴급 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선대위원회 위원장은 앞에서 선봉장으로 적장과 싸움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런 점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신망이 있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두루 갖춘 원희룡 장관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길을 다 닦아놓고 진지를 다 구축해놓고 진짜 전쟁터가 딱 만들어졌을 때 한동훈 장관이 선봉장으로 이렇게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조합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내일은 상임고문단 회의를 국민의힘에서 연다고 하고요. 또 여론조사까지 거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에는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요? 지금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친윤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대표 2명이 내려오고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나 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전례가 없거든요. 이거는 결국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이런 굉장히 험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습해온 게 뭐냐. 그 학습해온 게 당정 분리를 하고 좀 국민의힘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와서 대통령이 또 일부분 그걸 수용하는 태도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영돼 있는 모습을 보면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당대표 만들었는데 내 말 안 듣는다. 그럼 결국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그러니까 검찰에 같이 있으면서 상명하복식 명령체계를 갖고 있었던 내 바로 밑에 있었던 검사를 데려다가 쓰는 게 내가 제일 안심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투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제가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났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걸 이미 보였잖아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전달됐던 게 언론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추대를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그건 단순한 꽃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나한테 정권을 위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의 총의를 모아서 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가겠다. 그 정도 권한을 나한테 부여하면 내가 가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뜻이 있는 거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나한테 힘이 오지도 않고 내가 뭔가 개혁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여기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뜻을 못 펼칠 거면은 나는 그냥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마 한동훈 장관은 좀 생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주게 되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기존의 정치문법하고 다른 방식으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아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5천만의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뭐 흔히 한동훈 장관의 상징적인 발언이 돼버렸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치 불신에 기초한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치의 어떤 물갈이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 정도 정권을 주지 않으면 계속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그 문제의 그 발언 뭐 지금 다 보도가 돼서 제가 이게 한동훈 장관의 직접 발언일까 하고 좀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한동훈 장관의 이 화법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거야말로 여의도 문법에 충실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랬을 리가 없다 싶어서 제가 기사를 직접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간지에 이 보도된 기사를 보면 큰 제목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돼 있어요. 한동훈 해놓고 따옴표에서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 없다 이래놓고 그 밑에 작은 제목으로 여권 관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여권 관계자의 말은 한동훈 장관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자신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직접 하지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지금까지 스타일이 그래 왔잖아요. 지금 어제 일정을 지금 차관한테 대신 맡기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 것도 자신의 거취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됐을 때 여러 행사에 가면 기자들이 당연히 이거 묻지 다른 거 묻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언론 접촉을 철저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자제하면서 여권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냅니까? 전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서 보도 말고 예. 오늘 당장 법사위 출석 때문에 국회에 네. 오잖아요. 이때 네.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직접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저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거나 또는 노코멘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물망에 오르는 두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선공우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걸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껏 견지해 왔는데 고작 이 상황에서 자리나 탐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표현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언론은 관심을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직접 발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런 발언을 이것도 이름도 기명도 하지 않고 여권 관계자로 했으니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로 한동훈 장관의 그 지금의 그 생각과 이 메시지가 좀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어떤 관계자가 얘기했는지도 이름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건 이제 풍문이죠. 네, 이게 네. 보도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네, 예. 어제 저도 비슷한 뭐 의심들을 했었고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아서 저도 이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의 말을 좀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취지의 얘기를 전하려고 일부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가 이런 걸 뭐 의심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입장 밝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장관을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후임 장관 인선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비대위원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발언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발언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아마 만약에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준비가 돼야 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얘기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근데 그 얘기가 곧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하더라도 계속 뒷말이 나오거나 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가고 난 다음에 나한테 권한도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당의 총의를 모아서 뭔가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의견을 뭐 전체적으로 전당대회에 준하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성환 평론가의 그 논평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건 원희룡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건 또는 제3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하건 이 사람이 비상대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 바로 공관위가 구성되잖아요. 공천 실무 작업은 공관위가 합니다. 이미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계속 영입된 인재들을 공천할 거냐 말 거냐까지 공관위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일은 비대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비대위원장이 갖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의 추정이라고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권 안 주면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식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비상대권을 갖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비상대권을 갖습니까? 공천장에 도장에 누구 도장을 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 한동훈 장관의 진위를 전혀 의도와 관계없이 왜곡할 수 있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걱정하는 예,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건 비상대권을 갖게 돼 있는 자리다. 그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해서 각 2번씩 발언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발언 자체가 한 보도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다라고 전해지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을 좀 여쭤보면 사실은 지금 일련의 비대위 관련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 본인의 진위가 어떠한가라는 이제 조금 두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고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주장한 중심에 김기현 당 지도부에 속했던 인물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결국 자리를 내가 계속 보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민을 할 때 그 고민한 그 배경이 됐던 게 결국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그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사자들이 지금 사실은 또 입장을 바꾼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윤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대통령이 내려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의중이 이거라는 걸 의원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적나라한 방식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변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다시 거기에 반기를 들어야 든다? 이건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바람을 왜 못 읽었겠습니까? 그럼 바람을 바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물론 뭐 의원들 가운데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어제 또 그 연석회의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은 또 참석 안 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장관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 나가면 이번 선거 집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 정말 아까운 카드인데 지금 쓰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쓰는 게 좋습니까? 이런 의견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상황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보수 진영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보수 진영 전체가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하는 나름의 어떤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여론이 돼서 이번 김기현 대표 사퇴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패한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맡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함께 물러났어야 정치 도의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지금 오히려 차기 비대위원장 추대에 제일 먼저 발언을 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뛰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분석하시는 대로 이런 이상한 상황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9개월 동안 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나 지명직 최고위원들이나 또는 당직자들, 뭐 여의도 연구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불과 며칠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 도의상 김기현 대표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먼저 하고 서둘러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자기 공천 때문에 저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정략적 해석이 안 갈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지금이라도 일단 어제 회의로 국회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또 지도부의 의견은 다 수렴이 됐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당원들, 수십 년간 국민의힘을 지켜온 이 책임 당원들, 그리고 당 고문들, 그리고 당원들한테만 물어보면 됩니까? 선거는 당원들만 갖고 합니까?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 지지자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야 윤재옥 권한대행 말대로 전당대회 수준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그게 누구든 상관없는데 누군가를 선임하는 그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요. 제가 뭐 그 전에 해석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최고위원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결국 그 자리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당 지도 체제가 바뀌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아마 최고위원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그렇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환영의 입장을 어제 밝히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당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설 때 호재일까 악재일까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면 남의 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논평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아주 그것도 또한 정치 도의적인 측면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발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2중 3중의 책략을 품고 있는 발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꼭 더불어민주당만 책략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똑같은 상황이 됐으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도 그런 2중 3중의 선거 전략과 책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발언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가 상대하기 쉬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발언을 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상대하기 쉽대.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역으로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한동훈 카드를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저는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 제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동훈 비대위 카드를 무서워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변수들이 생겨날 것인지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결국 현 정부의 2인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늘 함께했던 일종의 윤석열 사단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희석시키거나 막거나 프레임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맞수 같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검사라는 이미지와 또 공정하다고 하는 이미지, 공정하게 칼을 휘두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아마 앞으로 던지게 될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바로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숙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명품백 문제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공격합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이미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자꾸 갈 거 아닙니까? 검사 한동훈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윤 대통령의 대리자 리틀 윤석열 뭐 이렇게 지금 이해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려하는 거에는 국민 여론은 저는 많이 식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선은 국민의힘에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비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정평가가. 그럼 상당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역시 그 방식이 그대로 강화되는 듯한 집권 여당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마음을 돌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긴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야라고 하는 민주당 내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정치 빅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을 상대로 한 혁신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무풍지대일 수가 없어요. 지금 잠시 후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도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 고수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흐름으로 바꿔갈 거냐의 싸움이라고 좀 봅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진짜 여론은 뭐냐? 여나 야나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싫다. 좀 바꿔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 여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가 여러 차례 5천만의 국민 문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5천만 국민 문법에 맞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비상대권을 쥐고 정치 빅뱅을 진짜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에 휩쓸려 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부터 아마 그 빅뱅의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이걸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분석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때 내가 한동훈 장관 뒤에만 줄 서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분석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쓸려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그 카드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저는 그런 정치 빅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현상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 빅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권에 굉장히 큰 바람이 새롭게 불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뜻을 이룬다고 하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최근의 발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게 제일 순위 과제라고 얘기한다거나 다시 윤석열 정부 심판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도 뭔가 희생할 듯한 얘기들을 계속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뭔가 카드로는 내가 당대표에서 내려올 것까지는 또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카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민주당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바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걸 거라고 봐요. 저는 정치도 뭔가 좀 확 바뀌어주길 바라고 뭔가 좀 사회도 좀 더 진일보하면서 바뀌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한 2년쯤 가까이 왔는데 어떤 모습인가 이거 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대화도 안 하잖아요. 검사의 모습만 더 도드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 불신에 기대서 그냥 있는 거 다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있는 거 다 바꾸라고 하는 게 정말 해답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또한 국민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 총선 때 다 바꾸겠다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막 하다가 국민의힘이 막 다 이긴 선거 졌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석 차이는 별로 안 났지만,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부터 국민적 기대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부가 막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거나 뭔가 확 휩쓸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식 개혁이 국민 불신에 기초해서 막 그냥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결과가 꼭 좋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 그거는 각 지역구별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염두에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비대위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를 전제로 한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보고 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두 분과 함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상황을 좀 더 이어서 다뤄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다가 지금 어제 인터뷰를 보면 한 발 물러난 모습,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인터뷰 내용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보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당 창당 일정까지 뭐 새해 연초 이렇게까지 박았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사실은 시간을 주려고 했던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뒤로 빠지는가. 결국 함께하는 동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가 이렇게 뭔가 데드라인을 정하듯이 가면 그러면 당내에 있는 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이든 누군가가 같이 함께 나오고 보조를 맞춰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내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라고 해서 지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섣불리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야에 혼자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걸고 있는 조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가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거의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날 붙잡아 줘. 아니면 내가 있을 만큼의 명분을 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해 넘어가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한번 만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또 만나기로 예정이 또 돼 있다고 하잖아요.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나서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를 해 넘어가기 전에 만난다거나 만나면서 당의 통합 방안이나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누구 특정한 친명계를 위해서 공천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한다거나 이런 뭔가 선언적 얘기들 하면서 두 이제 이재명, 이낙연
전현직 대표가 뭔가 문제를 푸는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길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아야 한다 뭐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뭐 전제 조건 마찬가지로 있긴 합니다만 뉘앙스가 그래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어떤 의지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정치면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게 새롭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분열될 거를 봉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봤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다 함께한다 칩시다. 그래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의미 없다고 국민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런 정략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안보다는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상근 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든지 고문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공천 자격 있다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루 만에 번복이 됐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들이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체감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대응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 사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응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안 자체는 사소하고 작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공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당대표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김부겸 만나, 정세균 만나, 이낙연 만나 그런 방식으로 과연 선거가 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